그러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첫 방송,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방송 시작하면서, 예, 지금, PC에서 21분, 모바일에서 17분, 예, 아주, 예, 고등학교 근무하시는데요. 저희 교감 선생님이 전교주시라 고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학교에 진보와 빈곤님 별풍선 10개를 주셨는데, 진보와 빈곤이라는 아이디인데, 이런 분한테 제가 별풍선을 받아도 될지 송구합니다. 예. 어디 메일이냐고요? 예, 울산 절곡기사님, 예, 라이츠 11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라이츠 11 한메일.net이고요. 먼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굉장한 아마추어죠, 지금. 예. 굉장한 아마추어라서 사실은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분보다 제가 더 사실은 이 방송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오히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공지에 남기시겠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 같이 좀 듣자고 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방송의 원칙은 강태 없는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강태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 하지 않느냐? 제 방송은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들어달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기도 좀 많이 여쭤보고, 또 제 생각을, 그리고 제 생각이 또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주장도, 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진지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예, 이상한 애들 별로 없는 듯죠. 예, 지금 현재 PC 21분, 모바일 21분 해서 총 42분 있는데, 이 42분 사이에서도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강퇴를 서로,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도 강퇴를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도 또 언짢지 않으려면, 저도 말씀드리는 분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섭씨 왔군요. 예, 제가 아는 그 김자섭씨 맞죠? 예,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당시에, 예,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의미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채팅을 남겨주시는 분도, 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욕을 하지 않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방송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고받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패친 톡투유님도 이제 오셨고요. 먼저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방송의 형식은 크게 2시간이잖아요. 예, 여기로 봐야 되냐. 2시간 하려고 합니다. 첫째 1시간은, 예, 1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한 주간의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방송이 정치 관련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도 하긴 하겠지만, 꼭 해야 될 얘기는 하겠지만,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 이야기, 사회 문제와, 예,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에 내 마음대로 정한 정치, 사회, 인권. 아마 이 방송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저하고 패친 관계에 계신 분들도 좀 여러 분 계실 것 같고, 또 트위터 관계로 또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
문자 내에서 제가 다 설명하거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 예, 아이오83님도 패친이시군요. 아, 예. 특친, 패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1부를 꾸미도록 하고요. 그리고 2부는, 예.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되새기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방송의 음질은 다 괜찮으신 건가요? 어떻게? 예. 방송, 이게 뭐 잡음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신지. 저는 지금, 예, 괜찮습니까? 아, 예. 다행입니다. 저 사실 이것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 좋군요. 네. 아이고, 이렇게, 예, 더워 보이죠? 예. 아까 전만 해도 사실은 덥지가 않았는데, 예. 막 이렇게, 이른바 손님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약간 긴장했나봐요. 예전에 제가 망시 부인 방송에 나갔을 때, 하나도 안 덥다가, 망부님 집에 탁 들어가서 앉기만 하면 막 그때부터 안경에 습기가 차고 막 이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요즘, 예. 여기서도 막 이렇게 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사람의 몸이 참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몸이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니까. 어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세월호 오늘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예. 오늘 넥타이 풀고 편히 하시길 바란다는데, 오늘 첫 방송이라, 예. 오늘은 제가 넥타이 매고요. 다음서부터는 넥타이 풉니다. 예. 그리고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할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또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좀 넥타이 하고, 예, 이렇게 하고요. 다음 방송서부터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정말 이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자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했는데, 자, 세월호 협약식과 관련해갖고, 오늘 단원고에서 협약식을 맺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늘, 협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단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예, 실신했다고 하죠. 예, 기절을 해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장면도 제가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었습니다. 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 유족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세월호의 아픔, 그리고 또 인양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말 거칠게 오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나 고통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사실은 작년 제가 9월인가요? 예. 단원고등학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예. 단원고등학교에 제가 요즘 이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 시민감사관을 하면서 단원고등학교로 감사를 한 3일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갔던 이유가 뭐냐면 급식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 급식을 보다 질 좋은 음식으로 주고 청결된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를 갔는데 단원고등학교도 이제 가게 됐고, 그 담당을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일간을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첫날은 차마 제가 그 단원고 아이들 교실을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첫날은 아예 들어가지 못했는데, 둘째 날 그래도 한 번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기억 중에서 가장 많은 기억이 남는 건 이거였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달력이었습니다. 예. 달력 들어갔을 때, 모든 아이들의 교실에, 벽에 거는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마다, 네, 그, 돌아오는 금요일,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기도 하고, 출발하는 날에 대한 이 어떤 기쁨, 그리고 돌아오는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모든 교실에 아이들이 약속이나 마치 한 것처럼 달력에 그것을 이렇게 칠해 놓고, 그리고 또 써 놓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내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달력을 남겨놓고 아이들이 다시 약속된 그날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그 이른바 단원고 협약식을 통해서 임시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달력을 떼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분들,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고, 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조위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권한을 통해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강제하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여건이 현재 또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죠. 이번 20대 국회가 이러한 우리들의 억울함, 호소가 반영돼서 정말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일부 방송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청춘 박, 늦었습니다. 첫 방송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사반장을 들으셨던 분들이 또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PC에서 30분, 모바일에서 27분 해서 마침내 57명, 50분이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부터 이제 참여해주신 분께서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학교는 공립이라도 교감 선생님이 많이 깨어 계셔서 플랜카드도 걸고 묵념도 하고 행사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교장 선생님 따라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아요83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혹시 아요83님 그 다니시는 학교가 혹시 경기도에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교인가요? 꽃과나무님, 매일 방송분을, 경상도, 어머, 대단하십니다. 경상도 학교에 저희가 흔히 이제, 많이 못 봤는데, 그 굉장히 좋은 학교인가 보네요.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아요83님은 실례지만,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학생이신가요? 마침내 60분으로. 행정실에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군요.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좋으시면, 그러면, 좀 좋겠죠.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하면서 요즘 사립학교 감사를 지난달부터, 내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감사하면서 이러저러한 선생님들도 보고, 교장 선생님도 보고, 오늘은 이사장님도 보고 하는데, 정말 특이한 분들 많이 있어갖고, 차후에 제가, 다음번 방송 때는, 제가 오늘 그 사립학교 이사장님하고,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인권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른바 이제 대부도 토막 사건, 토막 살인 사건이라고 있죠. 예,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 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대부도에 대한 것이 이름으로 명칭으로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방조제 살인 사건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찰이 그 실명을 공개해서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모 씨 그 사람이 그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번에 경찰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민동기의 뉴스박스 오늘 민국장님, 민국장님도 지금 이 방송 오늘 들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방송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그렇고 약간 보충 설명 좀 더 하면은 경찰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번 그 이른바 방조제 살인 사건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토막 사건 이러면 또 대부도에 계신 거기 또 관광지잖아요. 뭐 가보신 들 아시겠지만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대부도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자주 가는 그 칼국수집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10년이 아니라 근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다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대부도 자주 가고 하는데 계속해서 대부도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짐으로써 많은 분들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대부도에서 그런 사건이 나갔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도 관련해서 제가 처음 대부도를 가게 된 건 198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요. 1983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6.25 때 이 피난을 내려오다가 헤어진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그 1980년대에 이상가족 찾기가 있었잖아요. 많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또는 뭐 역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러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피난 중에 헤어진 그 언니를 찾았는데 그 언니를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요. 어디 사시냐고 했더니 바로 그 대부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갔는데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대부도는 이렇게 방조제를 쌓아갖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배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배로만 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연안부두라고요. 노래도 많죠. 연안부두. 그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그 대부도를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제 기억에 그때 바로 못 갔어요. 첫날. 왜 못 갔냐면 당시에 그 어머니가 신분증을 안 갖고 가신 거예요. 근데 배를 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신분증을 못 갖고 가갖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날 가질 못하고 그 연안부도 앞에 있는 무슨 여관에 가서 잠을 잤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신분증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갖고 가지고 다시 와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다음날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그게 방조제 공사를 해서 지금처럼 차량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하간 그렇게 저가 갖고 있었던 대부도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 대부도라고 하는 제부도는 가봤는데 대부도는 못 가보셨다. 대부도 더 좋습니다. 제부도보다. 그런 대부도에서 이제 험악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에게 대부도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이렇게 이제 남게 됐는데요. 먼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뭐 여러분들 뭐 사건 내용 다 아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하반신이 담긴 이제 자료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신원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정경들을 동원해서 그 일일이 수색을 하던 중에 다행히 또 다른 마대 자루에 담겨 있는 이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이걸 찾아냈는데 통상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한 경우 거의 뭐 쉽지 않은데, 요즘 뭐 특히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사건 놀랍게도 며칠 만에 사건을 해결했죠. 네. 4일 만에 놀랍게도 경찰이 이 사건을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서 이후에 정말 많은 언론들이 막 경찰에 대해서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랜만에 경찰이 제대로 된 자기 실력과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해진 거죠. 과해졌다고 좀 보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입니다. 갑자기 경찰이 이 체포한 조아묵에 대해서 그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나쁜 흉악범에 대해서는 그래도 단호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흉악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계속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그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 분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다른 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고 여쭤봤더니 정말 갈리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씩. 절반 정도씩 갈리던데,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은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을 왜 공개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목소리는 좀 작았어요. 상대적으로 목소리 좀 작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한 두 분 정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이르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나라는 더 그렇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쪽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좀 봐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범죄자에 대한 어떤 응징보다는 범죄자의 가족들, 부모나 형제나 또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면 그 자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연좌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범행이나 잘못에 대해서 가족들이 같이 책임을 묻고 죄를 따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형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거기서 보시면 아주 옛날 사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98년도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가 그때 들어섰잖아요. 98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주소까지도 전부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얼굴과 이름과 주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는요, 얼마나 이게 황당했었냐면, 그,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죠. 누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도 그 사람의 집 주소까지 알려줄 정도로 굉장히 그때는 아무 인식이 없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바로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라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인권의 원칙이 바로 서지 못했었던 그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그때로 가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그 분노 감정에 대한 것을 푸는 거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그 분노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그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 얼굴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딱 열어보고 그 사람 얼굴을 순간적으로 딱 보고 이 사람 얼굴이 왜 공개됐지 하고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본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그 개선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한 효과라든지, 또는 이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공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이 공개한 이유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하면서 스스로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을 해결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스스로가 기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실적을, 이 업적을 자기네들이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어떤 분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선고, 확정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그냥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무너지고 나머지는 괜찮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무너지면 도미노입니다. 이거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것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를, 우리가 어떤 흉악범을 사랑하거나 또 흉악범의 범죄를 보호하거나 지켜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흉악범의 얼굴과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거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밀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독일의 목사님이시잖아요.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싸웠던 그분은 사실 굉장히 그 시절에 탄압받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 히틀러에게 저항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 맞습니다. 그분이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나치가 잡으러 왔을 때 난 침묵했다. 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는데 참 침묵했다. 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잡으러 왔다. 그때도 침묵했다. 왜? 나는 나와 내 가족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나치는 나를 잡으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미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줄 사람은 모두가 다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니밀러 목사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명사회가 합의해낸 이 법적
법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합의해낸 예, 원칙이거든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예, 그냥 아무나 잡아가서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가장 기분 나쁜 예, 집단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예.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네. 생각해보면 예, 어디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이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실명, 그 사람이 이뻐서 공개하지 말자도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름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사실상 확정했고, 예,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헤어날 길이 없죠. 예, 그 결과가 무엇이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후는 법원이죠. 법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아니 재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예, 니네들끼리 범인 야 경찰 니네가 다 범인으로 확정했는데 뭐하러 나한테 들고 오냐. 판사 그럴 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다 했는데 나한테 들고 와서 야 내가 만약에 무죄 때리면 국민들이 아니 저런 죽일 놈을 봤나. 이미 범인인데 판사 제가 이거를 갖다가 뭐 무죄를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미 경찰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면 예, 체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해서 입건한 다음에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검찰에 송치를 하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걸 송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송치를 받은 검찰이 또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해서 경찰에서 받은 여기 수사는 사실상 법정에서는 이것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됩니다. 검찰에서 받은 것만 예, 검찰에서 받은 거서부터가 이제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이 사람을 기소할 건지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할 건지 아니면 불기소할 건지를 판단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죄는 있는데 이걸 유예할 건지 그래서 기소유예를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건데 이미 지금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은 유죄처럼 돼버렸어요. 유죄도 아니고 그냥 유죄처럼 돼버린 건데 그렇게 유죄처럼 돼버린 상황 하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법원 가기도 전에 그리고 검찰 가기도 전에 이렇게 사건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사법체계의 골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또 이 사람이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집에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 왜 성폭력 사범 예,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우편물로 보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아마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그렇구나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과 실명을 이제 공개하고 뭐 정면 사진, 측면 사진 뭐 이런 거를 이제 우편물로 담아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온 거를 보면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그런 사람을 잘 보고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지금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신기했죠. 이런 게 왔네. 이런 게 보낸다고 하던데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지금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냥 기분만 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보면 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과연 이런 게 정말 의미가 있나 필요가 있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 추정의 원칙도 있고 또 경찰이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한 기특함이 끌어넘쳐갖고 이렇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도 좀 문제지만
이게 원래 법도 문제더라고요. 예, 법도 문제인 게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조모 씨, 예, 방조제 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예,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그것에 대한, 예, 이 관련 법,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예,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더라고요. 예, 이거를 이제 약칭 줄이면 특강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특강법의 조항에서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 이름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법조항이 정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잡았을 때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검사하고 경찰관의 수사경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 피해자분의 그 유족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보호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실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누구 못지않게 정말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죄가 될 것을 돼야 된다라고,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한 점의 반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지켜야 될 인권적 가치, 그것이 훼손되는 게 더 문제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안타까운 게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가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공권력이 일반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축소하고 위협하고 공격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다. 예, 그러한 대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문명사회는 죽이고 없애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단죄하는 거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행영법, 이른바 이제 행영법이라고 하는 거는 교도소에서 어떤 재소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법으로 정한 게 이제 행영법이잖아요. 근데 그 행영법에서 보면은 행영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다 이렇게 가다두고 이러는 게 사실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갱생, 교화, 교화가 목적이죠.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적응을 하고, 또 반사회적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어떤 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화시키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게 행영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켠 더 이렇게 쭉 생각해서 보시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얻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1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네. 81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숙종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8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81년도 당시에 저도 이제 그때 당시 한 12살이었던 것 같아요. 예, 12살이었는데 81년도가 제 나이 몇 살인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윤노파 살인사건,
서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 원효로에 살고 있었던, 예, 윤씨성을 가진 한 할머니가, 예, 한여름인데요. 예,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혼자서 이제, 사망한 게 아니라, 당시에 어린, 예, 양여로, 이 윤노파가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6살인가 되는 꼬마 여자아이를 양여로, 예, 입양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하던, 식모, 그때 당시에 식모라고 불렀고, 지금은 가정도우미죠. 그렇게 3명이, 잔인하게, 예, 둔기에 의해서, 예,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요.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땐, 예, 현장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부패한 시신으로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 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윤노파의 조카 며느리였습니다. 즉 남편의 고모였어요. 윤노파가 남편의 고모였는데, 그분 집에 방문해서 갔는데,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 고모님, 그러니까 남편의 고모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처참하게 숨진 채 이제 돌아가신, 예, 우리 아빠가 윤노파 살인사건 유명했다고 하네요. 예, 아마 그때 당시에,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좀 여러 번 나왔죠. 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 가갖고 그 처참한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은 당시에 이 윤노파의 조카 며느리였던 고숙종이라고 하는 당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당시 이제 보험회사에 아주 유능한 직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일을 했던 분인데, 남편과 함께 고모님 집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숨져 있는 걸 보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근데 경찰이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들, 예,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예, 바로 신고한 고숙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경찰이 뜬금없이 범인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경찰은 이 고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를 하면서 당시에 증거나 어떤 증인이나 이게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고숙종 씨를 연행해서, 그리고 나서 경찰서나 수사기관이 아니라 당시 모텔, 숙박시설에 이 사람을 끌고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수사기관, 경찰서라든지 이런 공적 조사실이 아닌 곳에서 수사를 하는 건 다 위법한 거죠. 예.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것이 횡행했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고숙종 씨를 데리고 가서 고숙종 씨에게 임의자백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고숙종 씨를 연행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 사건에 고숙종 씨의 관련 사실이 무엇인지를 짰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짜갖고 사건 내용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서 고숙종을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문의 방식, 1981년도 전두환이 80년에 광주에서, 예, 광주 시민, 무고한 시민을,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바로 36주년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했잖아요. 찬탈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이른바 아주 폭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두환 정권을 이른바 경찰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전두환의 동생이 전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전경환이 경찰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환 독재자의 동생이었던
이 전경환이가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경환이 경찰로 있었던 그 시대에 치안본부의 힘은 막강했고요. 그 막강했던 힘으로 이 경찰들이 마구잡이 고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이후에 87년도에 1월 14일 날 바로 서울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남영동에서 발생했던 바로 그 고문 사건, 바로 그런 게 이제 거기서 계속 이어졌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81년도에도 고숙종 씨를 연행한 후에 경찰들은 모텔로 고숙종 씨를 들고 와서 거기서 이 40대의 이분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차마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합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남자 수사관들만 있는 상황에서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몸을 묶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속에다가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다 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온갖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뭐 물고문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기가 윤노파 남편의 고모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그리고 망치로 그 윤노파를 죽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도망가던 6살짜리 그 양녀도 쫓아가서 또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고숙종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이 고숙종 씨는 이후에 검찰로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범인이다, 내가 죽였다라고 이제 자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검찰로 갔는데, 검찰에 가서도 고숙종 씨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했을까요? 경찰은 검찰로 이 고숙종 씨를 데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만약 검찰에 가서도 또 이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을 부인하면 다시 데리고 와서 또 고문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차마 겁이 나서 이 고숙종 씨가 부인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이후 과정에 재판을 했는데요. 81년도 8월에 발생했던 이 사건, 82년도 2월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재판 결과 나왔느냐?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 자료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결국 고숙종 씨가 자신이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법정에 나가서 최초, 반갑습니다. 검찰에 나와서 재판장에 나가서 처음 재판 때 이제 나가서 진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법정을 나가는 고숙종 씨의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었습니다. 왜 했냐면, 당시에 40대 중반이었던 고숙종 씨가 이 사건이 났을 때, 여러분들 이번 이 방조제 살인사건처럼 바로 뭐 그때 사건 나고 경찰이 범인을 고숙종으로 확정 짓고 특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발표하니까 그때는 막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3명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도 미성년자인 어린아이까진 그렇게 해서 뭐 처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도 그때도 뭐 엄청났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으로 고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 크게 실리고 이름, 주소 뭐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실리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 여자 정말 나쁜 사람이네. 뭐, 아마 지금도 아마 그분 살아 계시겠죠. 81년생이시고, 81년도에 40 중반이셨으니까, 지금이 얼마입니까? 30몇 년 지났으니까 살아 계실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살아 계실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간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내가 그 잔혹한
예, 3명을 죽인 범인이다. 예.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처음 법정에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 돼서 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찰이 연행해서, 예, 영장도 없이 연행해서, 그리고 나서 모텔에 가서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 남자 수사관들만 있는 데서 옷을 다 벗겼으니 얼마나 정말 그 비참, 예, 참담,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묶여갖고 엄청나게, 예, 맞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이 허리를 쓰지 못하는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쩔쩔매면서 나와갖고 진술을 하는데 뭐라고 지나냐?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죄가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정말 얼마나 많이 고문을 받았길래 저렇게까지 몸이 됐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느냐. 뭐 정말 검찰은 정의를 지켜주는 집단,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말이죠.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네. 그 역할 아시죠? 예. 바로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요. 예. 우리나라 검사가 그런가요? 검사가 사실은, 예. 그러한 인권 보호자,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보단, 경찰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 주도권만 잡으려고 하는 역할을 사실은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가요? 뭐 지금 이제 국가인권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국가인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예, 그리고 초창기까지만 해도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똑바로 일을 안 하거나 경찰서장이 말을 좀 안 듣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예, 경찰서 유치장을 불시에 가서 방문해 갖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이렇게 꼬투리 잡아 갖고 그걸로 문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찰에게 경찰서장에게 뭐 징계를 주거나 하는 이런 용도로 사실은 이거를 썼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예, 법적으로는 인권의 옹호자, 보호자 역할을 검사에게 줬는데, 진짜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권한을 이용해서 경찰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그런 문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당시에 고숙종 여인이 이제 나는 억울하다, 고문에 의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검사가 얘기했냐면, 거짓말입니다. 원래 저 여자는 허리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저 피의자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갖고, 그래서 지금 저러는 거지, 우리의 고문에 의해서 저렇게 다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 덩다리 신도님 말씀하여 허수아비 인권위라고 했죠. 정말 인권위가 정말 어렵게, 저도 이제 2000년도에 이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 명동성당에서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당시에 저도 그게 99년도군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99년도에 제가 당시에 이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명동성당 들머리 한겨울에 12월에, 예, 인권위원회 법안 제정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해갖고, 예, 성당 측에서 성당에서 이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해갖고, 그래서 정말 눈 내리는데 거기서 자면서 이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던 게 이제 어제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들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돌아가신 우리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님이, 예,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당시에,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 그 이라크 파병 반대,
이거에 대한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독립성을 위해서 굉장히 싸웠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수정 여인이 자기가 고문을 받아서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사막도 사랑님 김덕진이랑 좀 친해요. 그렇게 예 김덕진이라는 분은 지금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이시죠. 예 그렇게 하니까 그 판사가 굉장히 대단한 그 판사였어요. 당시에 81년도 2년도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어요. 검사의 그 질문. 그 당시 이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당시에 흠결이 좀 있었던 그런 판사인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저 사람이 정말로 그 여기 법정에 나오는데 저렇게 힘들게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데 그런데 그것이 원래 지병 허리 디스크 병이 있어갖고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겠냐. 그것도 3명이나. 그것도 당신네들 논리로 의하면 가정도우미,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는 막 도망가는데 그걸 쫓아가면서까지 뭐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윤노파를 살해한 장면을 목격한 6살짜리 아이가 도망가갖고 어느 의자 밑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갖고 또 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논리적인 모순들. 그리고 또, 실제로 증거는 없고 자백만 있으니까 굉장히 이 사건이 당시에 아마 그 사회적 분위기나 성격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무죄가 나오기 대단히 어려웠는데 이례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사건의 진실은 뭐냐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 처음에 이분이 경찰에 의해서 특정돼 갖고 범인이다라고 했을 때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사진하고 사는 곳하고 이름하고 실명이 다 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가 됐다고 해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갖고 그것도 이제 무죄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가 나갔었어요. 거기에 실려있는 그 고숙종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40대 중반으로 처음에 체포됐던 그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고문을 받고 죽음의 사지의 길로 갔다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그때에 그분은 70대 노파가 돼 있더라고요. 머리가 다 하얗게 새고 얼굴은 다 쭈글쭈글한 주름이 지고 그분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 기간은 어마어마한 정말 죽음의 시간이었던 건데요. 여하간 그러한 시절이 바로 얼굴 공개하고 실명 이름 뭐 이렇게 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후에 98년도에 이제 이른바 민주정부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었던 제도 그것이 지금 바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식으로 바뀌거나 또는 그때그때마다 원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시간 동안 녹음을 하면 1시간을 끊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여기서 끊고 다시